안녕하세요. 어코노미TV의 파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새로운 컨셉의 컨텐츠입니다. 바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주요 경제 이슈를 정리하는 컨텐츠로 경제 이슈 이것만 확인하자입니다. 저희가 블로그에서 매일 주요 경제 기사를 선정해서 스크랩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기사에 대해서 정리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컨텐츠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업로드될 예정이에요. 일요일 밤에 잠들기 전에 아니면 월요일 출근 전 지하철에서 가볍게 보신다면 한 주간 있었던 경제 주요 뉴스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사는 월요일에 올라왔던 버핏의 항공주 손절 관련 기사입니다. 워렌 버핏이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등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항공주 관련 지분을 전량 매각해서 화제였습니다. 버핏이 매각한 주식만 우리 돈 5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올해 초 60달러에 육박했던 주가가 5월 1일 반토막도 안 되게 빠진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항공산업 자체를 의심하면서까지 전량 매도했던 주식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이후 의외로 미국 항공주로 ETF를 통해 순유입이 폭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또 오른쪽 차트는 최근 일주일간 델타 항공의 주가 변동이에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5월 7일 저점을 기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그는 역시 옳은 판단을 한 것인지 앞으로 항공주의 미래가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기사는 국내 경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총 부채가 4,540조라는 기사예요. 부채는 크게 정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로 이루어져 있죠. 현재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국가 GDP의 40%로 일본,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총부채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4,540조에 달하죠. 진짜 문제는 부채의 양보다는 부채 증가 속도예요. 지난해 국가별 총부채 증가폭이 전 세계 4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와 기업부채가 우려스러운 수준인데요. 가계부채는 2019년 말 1827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부채의 약 40%에 달합니다. 가계는 아무래도 기업보다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네요. 또 가계부채는 직접적으로 소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 위기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조금 긍정적인 기사예요. 한국 제조업, 특히 현대기아차의 공장 가동률이 높다는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 공장 가동률이 20%가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의 공장 가동률이 약 64%라는 것은 시장 점유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도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을 시작하는데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말부터 D램 공정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들은 코로나 이후에 억눌린 소비가 보복적 소비로 폭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표를 보시면 디스플레이 패널과 D램 시장 규모가 2021년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더 나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기사는 주식 관련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MSCI 지수 정기 공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로 인해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혹은 제외될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외국 자본의 영향이 큰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편입과 더불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비중의 변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한진칼과 더존 비즈온의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로 인해 한진칼과 더존 비즈온의 주가가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진칼과 더존 비즈온 모두 MSCI 편입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더존 비즈온의 경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MSCI 지수는 오는 12일 발표되고 이 발표된 내용은 29일부터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기사는
국내 ELS 판매 총량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LS는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의 발행 시점, 기준가 대비 기초자산의 등락 정도에 따라 만기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인데요. 아무래도 파생상품이다 보니 리스크가 좀 크겠죠. 그래서 리스크 측면에서 당국이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요 증권사 10개 중에 6곳이 자기 자본보다 ELS 발행 비율이 더 높습니다. ELS 총량 규제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고객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증권사별 총량을 규제하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가 아닌 중소형 증권사의 다양한 ELS 출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증권사의 역량이 각기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총량만 규제한다는 것은 금융 경쟁력을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라고 대응하였어요. ELS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ELS 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규제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지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리뷰해본 이번 주 기사는 5개입니다. 블로그에 업로드한 이후에 시장의 변화나 새로운 기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뤄보았어요. 매일매일 경제 기사를 읽고 싶으신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블로그에 매일 올라오는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읽고 공부하다 보면 경제신문을 읽기가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